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손해평가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사자 붙은 시험은 일주때 시험 보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자 시험이 아직까지는 우리 유교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 마인드가 그렇죠? 마인드가 어떤 직업에서 사자가 붙어 있으면 약간 고급스럽고 좀 권위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사자는 되게 이제 법률 쪽하고 전문 직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고시에 합격해야 되는 의사,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이쪽이죠. 상경계 쪽에 공부하시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또 저희 보험 쪽과 관련돼서는 손해사정사라고 그러죠. 그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 국가에서 시책으로 나와 있는 손해평가사란 자격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업무가 비슷비슷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가장 업무가 비슷한 업무로는 손해사정사 쪽하고 업무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해사정사 쪽에서 했던 업무를 좀 띄어서 별도의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1회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1, 2회 시험에는 쉽습니다. 1회가 굉장히 쉬워버리면 2회에서는 좀 어렵게 출제할 거고요. 1회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2회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용될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 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손해평가사 과목은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전체가 아니고요. 상법에서 보험계약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25문제인데 손해사정사 쪽으로 가면 40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 강의를 손해사정사 수준으로 할지 우리 교재 수준으로 할지는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텐데요. 아무래도 1회 시험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될 걸 예상하고요. 지금 손해사정사 1차 과목에 있는 보험계약법 내용은 조금 벅차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시험 막판에 한 2, 3회 정도, 최근 2년 정도의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보험계약법에서는 25문제 중에서 거의 만점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보험계약법 쪽에서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 또 사회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보험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든가 또 보험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보시게 되면 보험 설계사는 보통 2, 3일이면 준비해서 시험 보는 시험인데 그쪽 내용하고 겹칩니다. 많이 겹치기 때문에 또 평상시에 들었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이 법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20개 이상은 목표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용어 정리가 어렵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시험이 정확한 표현이 농업재해손해평가사예요. 그래서 농업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재해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법조문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26조문이니까 27개 조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만 5번 정도 읽으실 자신 있으면 합격합니다. 그 법조문은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농업재해법에서 27조문인가요?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출제 경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 과정에 의한 시험에 의하면은 이 법조문 그대로 출제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출제하니까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보험법이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법에서 용어가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들 반복돼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법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만 하신다. 이건 단순한 암기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뭐 잘못했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외운 거니까 그래서 암기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과 농업재해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재배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재배학과 원의 재배학이 있는데 이 재배학과 원의 작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농가 계통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25문제입니다. 25문제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워낙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입니다. 저도 책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옥수수가 언제 자라는지, 콩을 어떻게 심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내용만 하겠습니다. 원의 재배학 이쪽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공부하는 순서를 뒤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하겠고요. 그래서 원의 재배학에서 과락만 넘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은 합격할 거로 예상합니다. 1차 시험은 과목별로 40점 과락이고요. 평균 60점을 획득하셔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보험계약법과 농업재해법은 여러분들이 법조문 중심으로 몇 번 읽어주면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개. 전체적으로는 45문제 이상 획득하셔야 되겠죠? 45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원의 재배학에서 10개 이상, 10개가 과락입니다. 과락이면 안 되니까 과락만 넘을 수 있다면 벌써 50개 정도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과목을 다른 과목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차하고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차는 별도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점수로만 정리하시고 저하고는 상법 보험계약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을 재해법을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을 하는데요. 이것도 보험입니다. 보험.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이고 보험 용어가 같은 용어들이니까요. 보험 용어에 대해서만 잘 정리하시면 이 시험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기간적으로 2달 정도, 많으면 2달, 작게는 1달 정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1차 시험은 합격하는. 제가 예전에 손해 사정사 시험을 1차 과목을 고등학생 특성화고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무난하게 합격하더라고요. 1차. 근데 문제는 2차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2차는 지금 손해 사정사 쪽은 완전 서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요. 우리 쪽은 아직은 2차 시험도 단답형 중심의 15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0문제니까요. 합격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또 저희 시험은 1차 시험을 이번에 합격하시게 되면 2차 시험을 한번 치르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집중을 해서 더구나 이런 좋은 기회가 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보험계약법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가 실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손해사정사 교재로는 하지 않겠고요. 나와 있는 쪽으로만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특별한 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요. 보험계약법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법 먼저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총론, 우리나라 법체계는 총론 뜻이 합니다. 이게 독일 계통이기 때문에, 대륙법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체계가 영미법 계통이 있고 독일법으로 비롯한 대륙계의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계 독일 계통의 법을 채용해 왔어요. 그래서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철학의 나라 하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체계들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왔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설적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다툼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설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을 한다는 것은 이 뒤에서 나온다 총론 파트가 있고 이 총론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강론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다뤘던 것을 강론에서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강론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칙에는 총론 파트와 강론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총론에서 했던 내용을 또 강론에 또 하니까 짜증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시고요. 그래서 총론을 잘 하시게 되면 뭐 강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총론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강론 파트에서 다시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시험은 어떤 분들이 합격하시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니까 똑똑하신 분들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분들 합격 못하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보고는 한 번 듣고는 본인이 모르니까 안 해버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 듣고는 내가 모르니까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물론 사법시험은 평범한 사람 합격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런 시험은 약간 똑똑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는데 저희 시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평범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10번 정도를 들어야 이해를 한답니다. 10번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보험의 의의가 있습니다. 보험의 의의가 있는데 이 보험의 의의는 혹시 출제할 수도 있겠죠? 보험의 의의. 보험 왜 가입하냐 이거죠. 보험. 먼저 보험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이란 개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여러분한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 불안해.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B, C, D, 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돈이 지급이 된다고 그럴까요? 네, 지급.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약간의 몰빵 성격이다. 다수가 한 사람에게 몰빵해 주는 것이 보험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 되겠습니다. 이게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하시죠. 되게 나는 보험 가입했는데 또 한 번도 못 받았다. 이게 행복하신 겁니다. 보험에서는.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보험도 나왔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버린 다음에 나왔습니다. 상해보험도 나왔습니다. 다쳐야 보험 받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험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발생하면 나에게 안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보험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험이라는 의미는 다수가 1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 1000명이 똑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서 1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에게 1000명이 모았던 각자의 돈을 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보험이 쉬워요. 이것은 우리 교재에 넣었으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앞으로 보험 쪽은 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험이라는 개념은 다수가 1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같은 위험에 있는 다수가 1인을 위해서 모아서 서로 보호하는 상부의 정신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책 좀 줘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험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해서 우연한 사고입니다. 항상 주의하세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우연한 사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연한 사고여야 됩니다. 우연한 사고. 그래서 우연한 사고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초창기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연한 사고. 보험의 의의는 다수가 1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이 정도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험의 의의에서는 두 개만 기억하십니다. 다수가 1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때 사고는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보험의 의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의 숨기능과 엮이는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보험에 책에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의 기능. 이것은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있는데 숨기능과 엮이능이 있습니다.
자, 보험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죠. 경제적 안정입니다. 경제적 안정. 그다음에 자본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자본을 서로 적은 돈을 모아서 형성해서 공급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용 수단이 되고 있죠. 신용으로 개인한테 개인의 대출이나 해외 무역할 때 믿을 수 없으니까 신용이라는 개념 혹시 아시겠습니까? 신용은 어떤 개념입니까? 네? 그렇죠.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용은 돈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신용. 우리 경제 용어에서는 신용,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 돈과 관련다. 상대방한테 물건을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신용 위험입니다. 신용 위험.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을 보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울 보증이라든가 이런 지급 보증 해주는 거죠. 물건 판매하고 있을 때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재보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배들이 외국으로 갈 때 외국 보험사를 이용한다든가 또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보험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국제 간에 나눌 수가 있고요. 손해 방지 기능도 있고요. 손해 방지 이런 기능도 있고요. 주의할 것은 역기능입니다. 보험의 역기능. 그러니까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선택. 보험에 좋은 기능도 있는데, 이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자, 다수가 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다수가 적은 금액을 넣습니다. 만약 3만원씩 보험을 넣는데, 이 사람이 10억 찾아갔어요. 이런 게 보험이거든요. 또, 3만원 넣고 10억 찾아갔어요. 10억을 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역선택이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 보험금 3만원 넣고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가 다쳤을 때 보험료가 보험금이 1억씩 지급된다든가 이런 경우 있어 역선택. 그래서 보험은 반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그래서 원래는 투자자 A가 보험 가입자 A가 보험사가 있고요. 보험사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라고 해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험자.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법에서는 보험자입니다. 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있을 텐데 원래는 보험자 쪽에서 찾아가서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해요. 이게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인 이 사람이 거절하죠. 보험 됐다고. 보험 지급이니까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A라는 사람이 보험자를 찾아와서 저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A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기치려고. 그래서 본인의 질병이 있다든가 본인의 위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본인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자를 찾아가서 이걸 받기 위해서 이런 가입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은 아마 이번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선택을 서로 반대로 한다는 거죠. 역선택은 좀 정리하시고요. 이건 보험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입니다. 사행성이 때문에 있습니다. 사행성. 그 사행성이죠. 3만원 넣고 10억 찾아갔잖아요. 사행성. 그래서 보험의 가장 안 좋은 기능, 사행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하면 좀 금방 쉽게 이해할 텐데,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들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보험 가입 유무입니다. 사망보험금 얼마나 가입했는지 이게 따져보면 6개월 이내에 사망보험 10억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 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네. 10억 보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가끔씩 나오죠. 누구를 죽이고 뒷사람들 죽이고 사망보험을 찾아갔는데 이게 보험사고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 약간 사행성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원리는 한 문제 출제할 걸로 예상합니다. 보험의 원리 있나요?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입니다. 보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느냐입니다. 자, 보험의 원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둘이 할까요? 두 분 해보세요, 그럼 두 분. 누가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두 분에 두 분 다 하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세 번 이겼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네 번,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저 이겼습니다. 한 번 이겼습니까? 이제 4대 1이니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왠지 줘야 될 것 같아. 5대
5대 1입니까? 자, 이렇게. 자, 방금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번을 했을 때는 7대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10,000번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둘이 이기고 지는 것은 50대 50이죠? 그런데 10번 했을 때는 그렇게 압도적일 수 있지만 10,000번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확률이. 그렇죠. 50대 50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10,000번 했어도 그렇게 확률이 좀, 사장이 더 많이 이겼다면 좀 더 넓히면 되겠죠. 10만 번으로. 이해 갑니까? 그래서 확률에 근거하는 것을 보험사고도 그래요. 나한테 일어나는 확률은 1%예요. 근데 1%를 모아봐요. 모아보면은 누군가는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확률에 의해서 보험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확률 통계다 보시면 돼요. 확률 통계.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한 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대수의 법칙. 결국은 확률적으로 접근해요. 5대 5로. 5대 5로. 두 분이서 이기고 지는 것은 50대 50입니다. 이기고 지고 50대 50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횟수를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50대 50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수의 법칙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확률. 통계의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만들 수 없다면 보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전부 뭘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통계. 그렇습니다. 통계. 그 통계를 뭐라 한다? 대수의 대수의 법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번에 출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출제하면 시험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관의 자격이. 대수의 법칙은 보험의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없다면 보험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를 통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발적 사고를 확률 통계화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대수의 법칙.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 건축학개론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영화 안 보시죠? 건축학개론 누가 나옵니까? 수지요. 오케이, 수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지 맞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수지 맞았다 하시죠? 그래서 그 영화 보니까 수지 나왔으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상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지 상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균등이죠. 미안합니다. 균등의 법칙. 말 그대로 이해해보죠. 여러분들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라는 것은 이익이죠. 이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균등하게 하겠다. 이익 몇 개 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겁니다. 돈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일치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게 수지 균등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지 균등의 법칙은 그래서 보험으로는 이익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출발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수지 상등의 법칙입니다. 보험을 많이 타고 저희가 보험 나머지 다수는 보험금을 더 올려서 내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수지 상등의 법칙과 관련돼서 이건 회사 입장하고 좀 많이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험금 들어오는 총액,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총액하고 보험금 총액과 보험 가입자부터 받아들인 것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방금 했던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요. 서로 하나의 단체, 그걸 이혼 단체라고 해요. 이혼 단체 우리 보험자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혼자들이 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보내 주거든요. 이거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 그래서 같아야 된다.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수지 균등의 원칙입니다. 수지 균등의 원칙.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돈과 걷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수지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과 수지 균등의 법칙은 보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확률을 근거로 한 게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확률로 근거한 게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보험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수지 균등의 원칙. 수지. 이익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지 균등의 원칙. 보험 원리고요. 상부상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험은 동질해야 됩니다. 위험의 동질성. 위험은 같아야 되고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위험의 동질성.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험을 만드는 겁니다. 위험이 같은 위험들끼리 같은 위험. 그다음 위험을 또 분산해야 되겠고요. 위험 분산. 위험을 분산해야 되겠고, 그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하죠. 처음 들어보셨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여기 법에서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서로 평등해야 되겠죠. 계약자들끼리 평등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보험 계약자 A와 B는 평등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평등의 원칙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과 뭐라고요? 수지 균등의 법칙 두 가지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 이 문제는 그 문제 출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철학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을 텐데 보험 유사 제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25문제니까 이 총칙편에서는 총론편에서는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뒤에도 이제 겹치니까요. 근데 보험제도 유사 제도는 여기서만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저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네. 저축이라는 개념에 이 정도만 정리하죠. 저축은 여러분들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 여러분들이 왜 저축합니까? 다른 필요하다고. 그렇죠.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좀 만족하는데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뭐예요? 저축이죠. 근데 보험도 뭐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측면은 같은데 대수의 법칙, 확률에 의해서 저축 가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는 자기들끼리 가입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 공제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생활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이런 경우 있죠. 공제는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상호부조하는 형태의 공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공제는 이것은 그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오케이. 제한되어 있다. 근데 보험은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공제가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보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토박복권도 있죠? 토박복권. 이 토박복권도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우연성 이런 건 있죠. 그러나 이용자 단체를 구성하나요? 단체가 없죠? 네. 단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약간 사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험과 유사해요. 보험과 유사한데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 제도니까 혹시라도 이런 쪽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적죠? 보증.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앞선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TV 드라마에 출연 나온 게 뭡니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건가? 그 보증 썼다 그러죠? 그럼 보증 쓴 것은 누구한테 써준 겁니까? 남한테. 그렇지, 남한테. 1대1로 써준 거죠? 그래서 보증은 개별적이에요. 보증은 남한테 개별적이다. 이 정도만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을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텐데 혹시 보험의 분류 있나요? 교재가 뭐로 되어 있나요? 보험의 종류예요. 네, 종류 보죠.
보험의 분류가 보시면 우리 상법에서 보험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책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류책이 먼저 상법상 분류를 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먼저 여러분 교재를 제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나요? 인보험과 공영보험, 사용보험. 네, 그럼 이제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손해보험은 일단은 자 이렇게 보험은 상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법에서 우리는 상법을 배우니까 법조문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법에서는 뭐가 무엇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손해보험과 인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성화재, 현대화재, 그리고 화재부터 있는 게 있죠. 이쪽이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이고요. 인보험은 저희가 생명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렇게. 그래서 손해보험의 특징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실제 손해.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혹시 보시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실비. 오케이. 그래서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 이렇게 보면 돼요. 실비, 손해보험은 상법에서 손해보험의 종류가 여러분 교재에서는 밑줄 쳐봅니다. 화재 이거 배울 거예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재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화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법보험편에서 손해보험의 종류로는 화재, 운송, 밑줄 쳐요. 화재, 운송, 책임,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실제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고요. 자, 인보험은 상법에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보험은 상법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고 있어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픕니다.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생명 아니. 아프다는 것은 병 들어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회에서 여기는 없어 칠판에. 자, 병 들었네. 무슨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파. 그래.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상해는 뭐죠? 다친 거. 상해 반대. 그러면 아픈 거. 그 아픈 게 뭐예요? 아픈 거 뭐라고? 질병이라고 하죠.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상법에서는 인보험에서 생명, 상해로 나누고 있고요. 질병보험이 없다. 질병보험은 구분하고 이건 논란이 있겠더라. 논란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질병보험은 원래 이렇게 구분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리합시다. 그래서 인보험이고요. 인보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질병보험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상법에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해주겠다는 겁니까? 8이. 그걸 따라서 실제 손해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여기저기 넣어놓고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이겁니다. 중복금지라고 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80% 되는 거 빠지고 예전에 100% 받았어요. 보험이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 80% 돼 있는데 실제 손해를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에서 뭘 받는다? 실제 손해. 이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주로 손해평가사 쪽은 이 손해보험 쪽을 많이 할 겁니다. 실제 손해, 실제로 손해보험을 표상해 주는 게 농업재보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저기서 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인보험 쪽으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보험 체계에서는, 손평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목적에 따라서, 이건 상법상의 부분이고요. 보험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는 영리보험이 있고요.
이익을 보는 보험이겠죠? 그 다음에 상호보험이고요. 상호보험. 이 정도 이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상호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까지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급 방법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 금액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걸 무슨 보험이라고 할까요? 일정 금액을 지급하니까 정액보험. 이 정액보험의 형태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있습니까? 생명 쪽에서 많이 있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 300만 원, 100만 원 정해져 있죠. 이게 무슨 보험? 정액보험.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사고에 따라서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액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부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자는 무슨 부자일까요? 그렇죠. 아닌 부자예요. 아닌 정액보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이 두 개로 나옵니다. 정액보험과 뭘로 나눠요? 부정액보험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원보험과 재보험. 처음에 가입하는 보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재보험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재보험사? 자, 보험사가 있고요. 보험사 A가 있습니다. 보험사 A가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3만 원 받았는데 불이행 사고로 얘한테 100억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이 보험사가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가입해 버려요. 누굴 찾아가서? 보험사를 찾아가서. 이걸 보고 다시 다시 보험을 가입했다 해서 재보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코리안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재보험사. 그래서 선박을 운행하는 쪽은 전부 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서산 있죠? 서산 앞바다 기름 누출됐잖아요. 기름 누출됐을 때 삼성중공업에 가입했는데 그때 또 외국계 보험사에 가입했어요. 그게 로키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선박 쪽 운행하는 쪽은 전부 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뭐 항공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기름 유출됐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사가 또 외국 보험사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 또 가입을 합니다. 이해갑니까? 네. 이걸 보고 무슨 보험사라고 한다고요? 재보험사라고 한다고요. 재보험사. 그래서 자, 원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독립적일까요? 하나일까요?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독립적이에요. 달라요? 독립적이다. 독립된 법률계약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보험과 뭐가 있을까요? 사보험이 있습니다. 공보험과 사보험입니다. 공보험은 국가라든가 이런 단체가 운영하는 게 또 공적 주체가, 사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보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건 인정하는데, 사보험은 이제 기업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삼성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슨 보험입니까?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보험. 네?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화재니 대한생명이니 교보생명이 전 기업입니다. 근데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이라고 한다고요? 사보험. 국민건강보험 무슨 보험일까요? 그러면? 공보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랬지 않죠? 국가. 공보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공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보험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총론적이고요. 그래서 세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세 문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리 정도는 한 문제 출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일이 시험이니까 여러분 알고 우습게 알고 보험의 의의 정도는 그래서 분명히 우연한 사고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보험의 분류 방법, 분류 방법은 한 문제 출제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런다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 풀어보겠고요. 자, 드디어 보험 계약론입니다.
줘도 되겠습니까? 네. 어렵나요? 아직은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상하하시면서 상식선에서 풀어봅니다. 그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험 계약론으로 되어 있습니까? 좀 더 있나요, 뭐가? 그거 한가요? 보험을 써가지고. 비슷한데 비슷하게 말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좀 다르네요. 바뀌니까. 순서가 다르고요. 반대까지 나왔고, 보험 기능 방문했고, 보험 폐, 보험 계약법 여기네요. 좋은 계약법, 보험 계약 특성. 자, 보험 계약법 기초 보겠습니다. 저도 책 미룬 거라고요. 자, 보험계약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총칙을 지나가서 이제 보험계약인데요. 자, 먼저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 상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하면 뭘 의미한다고요? 상법.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다 정해져 있어요. 상법 보험편만 출제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의 특성을 정의하셔야 되겠죠.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의 특성. 보험계약의 특성 시험에 나오겠죠? 느낌이. 자, 보험계약의 어떤 특징이냐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성 있고 공공성이 있겠죠. 공적이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주만 칩니다. 사회성, 공공성.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공공을 위해서 만든다 이거죠. 사회 쪽에서. 그다음에 선의성, 윤리성. 아까 신호성 시제 원칙이 있었다 했죠. 선이 있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윤리적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에서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성이죠. 15세 미만은 이렇게 죽이고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리성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보험계약에서 뭐가 있냐면 고지 의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지 의무. 이 고지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험에서. 자, 보죠. 고지 의무가 혹시 뭡니까? 알려. 벌써 잘하시네. 그것도 뭐 알잖아요. 보험 가입해봤죠? 네. 뭐라고 합니까? 설계사가 와서. 전화 받을 때 아, 전화. 받았어. 너무 고지를 해줬으니까 부럽다고 얘기 잘해라고. 완전 사기네. 고지 의무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청약서 이렇게 가입 설계서 받으실 때 최근 몇 년간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고지 의무죠. 병원 암 걸렸는데 암을 숨기고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알리면 안 되겠죠? 고지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나한테?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근데 보험회사라고 하지 않는다겠죠? 누구에게? 보험자. 보험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고지 의무. 이게 윤리적이다 이거가 보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지 의무 제도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유형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어요. 유형 변경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는 그 직업에 따라 직업군에 따라서 나눕니다.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쭉 나누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등급이에요. 사무직은 상해 위험이 적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직을 하다가 노동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해 위험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때는 알려줘야 돼요. 위험이 증가했잖아. 위험 변경이 있잖아. 그래서 학생이 군대를 갔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직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위험 변경 통지 의무입니다. 어렵지 않죠? 위험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우울하고 하시지 말고요.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이에요, 학생. 누가 죽으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마인드를 버리세요, 이제.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은 학교잖아요, 학교. 더 중요한 학교. 학생.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주부보다는 학생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 집에서 칼. 학생들이 음식 안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의무가 있고요. 사기의 초과보험이 있어요. 초과보험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초과보험 의무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만 원만 가입해도 되는데 5만 원 가입하고 돈 더 찾아가겠다 이거죠. 이게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은 윤리에 어긋나. 이런 내용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하나씩. 한 파트씩 한 문제씩 출제할 수 있어요. 지금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자가 사기칩니다. 잘못한 거. 보험계약자의 고의 과실, 중대한 편인데요. 이건 보험계약자가 아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고의 과실. 고의가 뭡니까? 그렇지, 일부러 확 찌그럽어. 상대방한테 이거 고의죠. 살짝 엎질렀어. 이것은 알잖아요. 중과실이에요. 무슨 경과실. 그래서 그 커피를 이렇게 살짝 엎지른 것은 그 지나가다가 한 것은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뜨거운 물 갖다 얼굴에 부순 것은 고의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상대방이 보험계약자가 자기 얼굴에 붓고 보험을 찾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보험자가 누구라겠죠? 보험회사.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돈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잘라버렸다든가. 실제로 그래 장애 등급 받으려고. 좀 무섭습니다.